이놈이 곡식을 훔쳐갔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도둑으로 몰렸지요. 하지만 그날의 억울함은 15년 뒤 모든 것을 뒤엎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 박진사 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어요. 저는 그 집 머슴석이었습니다. 28살 15년을 이 집에서 일했지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독에 채우고 마구간을 치웠습니다.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저녁에는 땔감을 팼지요. 박진사 댁 식구들은 저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석이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언제나 명령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일했어요.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창고로 향했어요. 박진사께서 어제 곡식을 정리하라고 하셨거든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곡식 가마니가 절반이나 사라져 있었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황급히 주변을 살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고 열쇠는 제가 관리했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사랑채로 달려가 박진사께 보고했습니다. 주인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창고에 곡식이 절반이나 없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당장 가보자. 박진사와 함께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 안을 보신 박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 있었는데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소인이 관리했습니다. 박진사가 제 얼굴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이 싸늘했지요. 그럼 내가 훔쳤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소인은 절대. 박진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었고 너 말고는 드나들 사람이 없다. 그런데 곡식이 사라졌어. 이게 내 짓이 아니면 누구 짓이냐? 저는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주인마님, 정말 제가 아닙니다. 소인을 믿어주십시오. 믿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박진사가 마당으로 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놈이 곡식을 훔쳐갔다.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그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이가 곡식을 훔쳤다고? 15년이나 일했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박진사는 단호했어요. 증거가 명백하다. 열쇠를 이놈이 관리했고 창고에 드나든 사람도 이놈뿐이다. 박진사의 아들 박도령이 나왔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며칠 전에도 석이가 창고 앞을 서성이는 걸 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놈을 당장 처벌해야 합니다. 박진사가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매를 가져와라. 하인들이 저를 마당 한가운데 엎드리게 했습니다. 등에 매가 내려왔어요. 등이 화끈하게 저려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소인은 억울합니다. 정말 제가 아닙니다. 저는 소리쳤지만 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마침내 매질이 끝났습니다. 등은 쓰라렸고 온몸이 떨렸지요. 박진사가 제 앞에 섰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저는 고개를 들어 박진사를 봤습니다. 주인마님, 소인은 정말 결백합니다. 결백?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썩 나가지 못할까?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박도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둑놈은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등이 쓰라렸어요. 매 맞은 자리가 따끔거렸지요. 산길을 걷다가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15년을 성실히 일했습니다. 한 번도 주인을 배신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산 너머로 걸음을 옮겼어요. 뒤돌아보니 마을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댁 기와 지붕이 저 멀리 보였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로 그날이 올 줄은. 15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산속을 사흘 동안 헤맸습니다. 먹을 것은 나무 열매뿐이었어요. 발은 부르터서 아팠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요. 넷째 날 오후였습니다. 산길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해지기 전에 주막에 닿을 수 있겠소.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 5필이 짐을 가득 실은 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상단이었지요. 그때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누구 있소? 앞서가던 상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나와 보시오. 저는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요. 이런 적골을 보게나. 상인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도망친 머슴인가 보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일단 먹고 생각합시다. 상인이 주먹밥을 건넸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받으시오. 죽겠는데 체면 차릴 때가 아니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먹으시오. 저는 주먹밥을 베어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상인이라 하오. 20년째 이 길로 장사를 다니고 있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이름이 뭐요? 석이라고 합니다. 김상인이 제 얼굴을 찬찬히 보셨어요. 앞으로 어찌할 작정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상단에 일손이 필요하오. 집 나르고 말 돌보는 일인데 할 수 있겠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도망친 머슴입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대신 열심히 일해야 하오. 김상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짐을 나르고 말을 돌보고 장사 준비를 했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박진사 댁과는 달랐어요. 김상인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석이, 오늘 수고했네. 천만에요, 나으리. 나으리는 무슨, 김형님이라 부르게.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김상인은 진심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장사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석이, 이 천을 보게. 김상인이 비단 천을 펼쳐 보였어요. 빛을 보게. 빛에 비춰보면 결이 보이지.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고 새로웠어요. 장사는 신용이네. 한 번 속이면 끝이야. 김상인의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2년째가 되자 저는 혼자서도 장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석이 다음 주 대구장에 가서 무명 30필 팔고 오게. 예, 형님. 저는 처음으로 혼자 장에 갔습니다. 떨렸지만 김상인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그날 저녁 김상인께 돈을 드렸습니다. 다 팔았나? 예, 형님. 김상인이 제 손에 돈 몇 냥을 쥐어주셨어요. 이건 자네 몫이네. 네. 일한 대가지. 밖에. 저는 생전 처음 제 돈을 가져봤어요. 그렇게 또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였어요. 옆 상단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박진사 댁 소식 들었소?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못 들었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도박에 빠져서 완전히 기울었다더군. 땅도 하나 둘씩 팔고 있다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진사 댁이 망하고 있다니. 아들놈이 도박판에서 빚을 엄청 졌다더군. 그걸 갚느라 집안이 거덜났다는구먼.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진사 댁이 망하고 있다는 소식. 복수를 꿈꿨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들의 몰락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김상인이 옆에 앉았어요. 석이 무슨 생각을 그리 하나? 옛 주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나? 어떻던가? 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김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 일이 그런 거지. 잘 나갈 때 겸손해야 하는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님, 저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김상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미 되었네. 자네는 정직하고 성실하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네. 달빛이 밝았어요. 저는 생각했지요. 이제 조금씩 제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상단의 주인이 됐어요. 김상인께서 은퇴하시면서 상단을 물려주셨지요. 석이, 이제 자네가 주인이네. 김상인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형님, 제가 어떻게... 자네만큼 장사를 잘하는 사람 없네. 자네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머슴이 이제는 상단 주인이 됐어요. 말 10필과 짐꾼 5명을 거느린 제법 큰 상단이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오가며 천과 곡식을 팔았지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대구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장터였지요. 이 무명 한 필에 얼마요? 손님이 물었어요. 단량입니다. 비싸네요. 넉량이면 안 됩니까? 넉량 500이면 드리지요. 흥정을 마치고 무명을 건네는데 누군가 제 앞을 지나갔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도령이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옷은 누더기처럼 해졌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지요. 구걸하듯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양반님, 돈 좀 주십시오. 박도령이 한 양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리가, 거지 같으니. 양반이 박도령을 밀쳤습니다. 박도령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때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던 사람. 이제는 구걸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박도령이 제 앞을 지나쳤어요. 저를 못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당연했지요. 10년 전 머슴과 지금의 상인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기요. 저는 박도령을 불렀습니다. 예. 박도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흐릿했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떡 몇 개를 꺼내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박도령이 떡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굶은 듯 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저쪽 마을에서요.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박도령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박진사 댁을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아니,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도령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도박에 빠졌습니다. 빚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땅을 다 팔았지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친척집에 가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떠돌고 있지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왜 물으십니까? 혹시 박진사 댁을 아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까 말까? 예전에 그 근처에 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랬군요. 박도령이 떡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인님, 괜찮으십니까? 짐꾼이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저녁 주막에서였습니다. 옆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진사 댁 땅이 경매에 나왔다더군.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경매요? 그래. 빚을 못 갚아서 관아에서 압류했다네. 다음 달 보름에 경매가 있을 거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진사 댁 땅. 제가 15년을 일했던 그 땅. 얼마나 나왔습니까? 전부 합쳐 500냥 정도 된다더군. 500냥. 저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진사 댁 땅을 사야 할까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그 땅을 사기로. 형님께 여쭤봐야겠어. 저는 김상인을 찾아갔어요. 형님,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저는 박진사 댁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일, 그 땅이 경매에 나온 일, 그 땅을 사고 싶습니다. 김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자네가 당당히 찾아가야 해. 하지만 복수 때문은 아닙니다. 알아. 자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김상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당하게 산 거라면 떳떳한 일이네. 가서 사오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어요. 보름 뒤였습니다. 관아에서 경매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박진사 댁 땅 500냥부터 시작합니다.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500냥. 저는 손을 들었어요. 500냥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500냥에 낙찰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돈을 냈습니다. 관리가 땅 문서를 건넸어요. 축하합니다. 제 손에 땅 문서가 쥐어졌습니다. 떨렸어요. 15년 만에 제가 그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땅 문서를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구나. 박진사 댁으로. 땅 문서를 손에 쥐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집들은 낡아 있었고 사람들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박진사 댁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저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철수 아니냐? 저와 함께 일했던 머슴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40이 넘어 보였어요. 석이, 정말 내가 맞구나. 철수가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철수야. 세상에 석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돌아올 줄이야. 철수가 제 옷을 훑어봤어요. 장사를 했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 대단하구나. 도둑 누명 쓰고 쫓겨났는데 이렇게 성공하다니.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철수야, 그때 일말인데. 응? 정말 내가 훔친 게 아니었어.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알았어. 내가 훔친 게 아니라는 걸. 철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웠어. 박진사 댁에 대들 용기가 없었지. 철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았어? 저는 숨을 삼켰어요. 누군데? 박도령이었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이? 그래. 도박빚 때문에 창고 곡식을 훔쳐 팔았어. 내가 그날 밤에 봤어.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밤늦게 뒷간에 갔다가 우연히 창고 쪽을 봤는데 박도령이 자루에 곡식을 담아 나르고 있더라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곡식이 없어졌다고 보고했을 때 나는 알았어. 박도령이 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거라는 걸.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나는 말하지 못했어. 박진사가 너를 도둑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막을 수 있겠어. 말했다간 나도 쫓겨나고 가족들은 굶어 죽을 판이었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미안하다, 석이. 정말 미안해. 철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저는 철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내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야. 철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너를 볼 면목이 없었어. 됐어.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해. 저는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석이야, 왜 마을에 왔어? 철수가 물었어요. 박진사 댁 땅을 샀어. 저는 품에서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뭐? 철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경매로 나온 땅을 샀어. 이제 그 땅은 내 거야. 그럼 박진사한테 가는 거냐? 그래야지. 15년 만에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어. 그때 내가 본 것을 증언할게. 고마워, 철수야. 우리는 함께 박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기와집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지붕 기와는 깨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진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진사가 나왔습니다.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없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요. 등도 굽어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박진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못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주인마님, 저 석이입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석이? 도둑놈 석이? 예, 그 석이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히 여기 무슨 일로 왔느냐?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을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땅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이 집 땅 문서입니다. 제가 경매로 샀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이제 이 땅은 제 것입니다. 박진사가 비틀거렸습니다. 담벼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철수를 바라봤어요. 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인마님, 15년 전 그날 밤 제가 봤습니다. 철수가 말했어요. 도련님이 창고에서 곡식을 훔쳐 나르는 걸 봤습니다. 석이는 결백합니다. 박진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사실입니다. 주인마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도련님이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걸. 박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도둑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박진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말을 믿지 않은 게 잘못이었어.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복수를 꿈꿨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주인마님, 응? 이 집에 계속 사셔도 됩니다. 소장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박진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뭐라고? 대신 제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것만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철수가 따라왔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박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용서해다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용서. 아직은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터에 모였어요. 박진사가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전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머슴서기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 아들이 도박빚 때문에 곡식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서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서기는 결백합니다. 15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박진사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철수가 제 옆에 섰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서기야. 그래, 이제 끝났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장사를 계속할 거야. 김 형님께 배운 걸 잊지 않고. 좋은 생각이야. 그날 저녁 박진사 댁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박진사가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훨씬 더 늙어 보였어요. 주인마님, 서기구나. 들어오거라. 저는 박진사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떠납니다. 그래, 알고 있었다. 박진사가 하늘을 보셨어요. 서기야. 예.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박진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너는 복수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 집에 계속 살게 해주었지. 복수해봤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저 제 결백이 증명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진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주인마님. 너도. 서기야, 꼭 행복하거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박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기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 평생의 빚이다. 잊지 않겠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서 철수와 마지막 술을 마셨어요. 서기야,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 참았을 거야. 참은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어.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어. 철수가 제 잔을 채웠어요. 멋있다, 친구. 우리는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김상인이 마을 어귀까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형님, 어떻게 여기까지? 자네 혼자 보낼 순 없지. 김상인이 웃으셨어요. 다 끝났나? 예,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떤 기분이냐? 후련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상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가 잘해낸 거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형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습니다. 김상인이 말없이 웃으셨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네. 예, 새로 시작합니다. 저는 마을을 뒤돌아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집 지붕을 비추고 있었지요. 가자꾸나. 김상인이 말고삐를 잡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봤어요. 15년의 억울함, 15년의 고통, 그리고 15년 만의 진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말에 올라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갔어요. 그로부터 다시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저는 더 큰 상단을 운영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저를 믿었고 장사는 번창했습니다. 가끔 옛 마을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진사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계신다더군요. 마을 사람들이 가끔 곡식을 갖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제 상단에서 일하게 됐어요. 가족들과 함께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도령은 다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주인님,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옷은 낡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어디서 왔나? 멀리서 왔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를 보며 옛날의 저를 떠올렸어요. 좋아. 내일부터 나와. 감사합니다. 젊은이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제가 김상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장터를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저는 품에서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땅 문서를 다시 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